1960년대 초 런던 금융 중심지의 지하 깊은 곳에서 비밀 동맹이 결성되었다. 금과 달러, 그리고 세계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이 동맹은 런던 골드 풀이라 불렸다. 그 임무는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다. 금값이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금값이 오르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전후 세계 경제 체제 전체가 붕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시장 실험이 아니었다. 지정학적 방어 전략이자 통화 냉전이었다. 가치의 가장 자유롭고 순수한 표현으로 여겨지던 금시장은 소수의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었다. 런던 골드풀은 단순한 금융작전이 아니었다. 현실 그 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이 작전이 존재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폐허가 되었다. 통화는 붕괴했고 국가들은 안정을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1944년 제14개국 대표들이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화폐를 위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었다. 그 결과 탄생한 브레튼우즈 협정은 세계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고 달러 자체를 온스당 35달러로 금에 연동시키는 체제였다. 이는 유통되는 모든 달러가 이론적으로 미국 재무부 금고의 금으로 뒷받침된다는 의미였다. 미국은 2만 톤 이상의 금을 보유했으며 이는 세계 금 공급량의 거의 4분의 3에 달했다. 달러는 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세계는 이를 글로벌 경제의 기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설계에는 결함, 즉 수학적 시한폭탄이 숨어 있었다. 체제가 작동하려면 미국이 무역을 위해 세계에 달러를 공급해야 했다. 그러나 유출되는 달러마다 외국 정부들은 더 많은 미국 금을 요구할 권리를 얻었다. 유통되는 달러가 늘어날수록 한정된 공급량에 대한 금 청구권도 증가했다. 이 불균형은 치명적이 될 운명이었다. 1950년대 후반이 되자 균열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셜 플랜, 군사기지, 냉전 프로젝트 등을 통한 미국의 해외 지출은 세계의 달러를 넘치게 했다. 유럽 중앙은행들은 그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의 금 보유고를 고갈시켰다. 1958년 한 해 동안만 미국 금 보유고는 10% 이상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과 연결된 달러의 가치는 무너지고 전 세계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달러의 강세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적 위신이자 정치적 우위의 문제였다. 그래서 1961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와 영국 은행 Bank of England 이 주도하는 서방 8개국 중앙은행들은 비밀리에 힘을 합쳐 환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들의 임무는 자유시장이 달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 수단은 금시장에 대한 공동 개입이었다. 당시 런던 금시장은 세계 금거래의 중심지였다. 가격은 매일 아침 세인트 스완스 레인에 위치한 로스차일드 사무실에서 주요 금고에 딜러들이 모여 결정했다. 이 일일 가격 결정이 세계 금 시세를 좌우했다. 가격이 35달러를 넘어서면 투자자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신호가 될 것이었다. 런던 골드풀의 임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막는 것이었다. 협정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 개입에 필요한 금의 절반을 부담했고 나머지 절반은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중앙은행들이 분담했다. 금 가격이 35달러를 넘어설 조짐이 보일 때마다 이들 은행은 보유금을 런던 시장에 매도해 가격을 다시 끌어내렸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다. 수년간 골드풀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대중에게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었다. 세계 무역이 확대되면서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계속 증가했다. 한편 베트남 전쟁,
국내 사회 복지 프로그램, 해외 기업 투자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급증했다. 미국은 채무를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발행했지만 금 보유량은 줄어들고 있었다. 1965년이 되자 수치는 경악스러울 정도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달러는 미국 금 보유량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신뢰 게임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런던 금풀은 마치 소방관들이 화산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필연적인 폭발을 막기보다는 지연시킬 뿐이었다. 그러던 중 프랑스가 나섰다. 샤를 드골 대통령 아래 프랑스가 미국의 과도한 특권과 세계 준비 통화 발행 능력을 악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드골은 미국이 수입품과 전쟁 비용을 실질적 가치 대신 종이 달러로 지불하며 과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1965년 프랑스는 달러 준비금을 금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금괴를 뉴욕에서 파리로 물리적으로 운송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었다.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곧 다른 국가들도 뒤따랐다. 금풀은 이제 악몽에 직면했다. 35달러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팔린 금 1온스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악화되었다. 개입할수록 준비금은 더 빠르게 고갈되었다. 1965년부터 1967년 사이 미국은 30억 달러 이상의 금을 잃었다. 고정 환율이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한 딜러들 사이에서 공포가 조용히 퍼지면서 런던 금고들은 비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1967년 11월 재앙이 닥쳤다. 영국 파운드화가 14% 평가절하되면서 전 세계 시장에 충격파가 퍼졌다. 투기꾼들은 파운드화와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위해 달려들었다. 런던 금풀은 압도당했다. 불과 2주 만에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속에서 공식 금고에서 거의 400톤의 금이 매각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환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1968년 3월 금 러시는 절정에 달했다. 런던의 수요가 너무 높아 시장이 실제로 인도할 금속을 다 써버렸다. 3월 14일 골드풀 회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게임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들은 런던 금 시장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패닉을 막기 위해 2주간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이 단순히 기능을 멈춘 것은 현대사에서 처음이었다. 시장이 재개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1968년 3월 말 런던 금 시장이 재개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같은 시장이 아니었다. 통제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대신 등장한 것은 이중가격 체계였다. 중앙은행 간 공식 거래에는 여전히 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된 가격이 적용되고 민간 거래에는 공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적용되는 방식이었다. 즉 세계에는 이제 가짜 가격과 진짜 가격, 두 가지 금 가격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이 이중 체계는 필사적인 타협이었다. 중앙은행들은 민간 시장과 금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35달러 가격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척했다. 한편 공식 채널 밖에서는 금이 이미 온스당 4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42달러에 근접하며 계속 상승 중이었다. 자유시장이 마침내 수십 년간의 조작에 반기를 든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는 기술적 변화로 보였으며 은행가들만 신경 쓰는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진실은 런던 금풀의 붕괴가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었다는 점이다. 대매금이 갔고 홍수가 다가오고 있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나친 달러 공급과 부족한 금 보유량. 미국은 더 이상 화폐를 정직하게 환금할 수 없었다. 그 정당성을 부여하던 금 비축량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서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워싱턴은 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수년간 당국자들은 달러가 금만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뒤에서는 외국, 정부들이 그들의 허세를 폭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잠시 동안 이 이중 구조는 유지되는 듯했다. 금 거래가 재개되었다.
시장은 안정되었고 공식 성명은 안정이 회복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안정은 부정에 기반한 것이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국내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 발행되는 달러마다 신뢰는 더욱 훼손되었다. 외국 중앙은행들은 이론상 실제 금으로 교환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지폐 채권을 축적했다. 1970년이 되자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세계에 500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금고에는 100억 달러 미만의 금만 남아 있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모두가 이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금고가 비기 전에 금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하나둘 조용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런던 금풀포올 실패의 궁극적 결과였다. 금풀은 결산을 몇 년간 지연시켰지만 동시에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달러 방어를 위해 금을 매각한 참여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의 준비금을 고갈시켰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금융 시스템 전체가 취약해졌다. 투기꾼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미국이 금본위제 유지를 확언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더 많은 금을 사들였다. 자유시장 가격은 43달러를 넘어 45달러까지 치솟았다. 35달러라는 가격의 허상은 점점 우스꽝스러워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런던 금풀의 이야기는 시장을 통제하려는 거의 모든 정부의 시도를 반영한다. 한동안 개입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정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압력이 쌓이고 시스템이 결국 무너질 때는 격렬하게 무너진다. 1971년이 되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외국 정부들은 금을 요구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 없었다. 전후 질서 전체 브레튼우즈에서 구축되고 금풀이 방어하며 비밀로 보호되던 그 체제가 이제 붕괴 직전에 있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텔레비전에 출연해 금융사상 가장 중대한 발표 중 하나를 했다. 그는 미국이 달러의 금 환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즉, 미국이 금 창구를 닫는다는 뜻이었다. 달러는 더 이상 고정된 양의 금속과 연동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말이자 거의 3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금본위제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날 이후 화폐는 순수한 법정화폐가 되었으며 금속이 아닌 정부의 명령으로 뒷받침되는 통화가 되었다. 이제 전 세계는 오로지 신뢰만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순간의 씨앗은 훨씬 이전에 뿌려져 있었다. 그것은 런던 금풀이 비밀리에 창설되었을 때 뿌려졌다. 중앙은행가들이 시장을 능가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그들의 실패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 즉 인간이 만든 제도가 자연스러운 경제 법칙을 영원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다. 1971년 이후 금은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었다. 금값은 급등하여 1973년까지 35달러에서 100달러 이상으로 1980년까지는 8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한때 달러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조롱받던 투자자들은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금거래의 주인이었던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 소극적인 참여자로 전락했다. 그러나 패배 속에서도 런던 금풀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을 조용히, 집단적으로, 투명성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 살아남았다. 오히려 이후 수십 년 동안 진화했다.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금리 설정, 채권 매입, 유동성 조작 등이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런던 금풀은 현대적 통화 개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중앙은행들의 협조가 수년간 시장 세력을 억제할 수 있음을 증명했지만 결국 둑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역사의 파문을 일으킨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만약 금풀이 영원히 성공했다면 현대 금융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금은
여전히 화폐의 닻이 되었을 것이다. 달러는 근본 위제의 약속을 유지했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먼 미래의 걱정거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풀의 실패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공중에서 화폐를 창조할 수 있고 부채는 무한히 증가할 수 있으며 현실과의 단단한 연결고리 없이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시대였다. 아이러니한 점은 런던 금풀의 존재가 한때 극비로 여겨졌던 반면 그 교훈은 이제 눈에 띄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 안정화, 시장 구제, 위기 관리 등을 위해 개입할 때마다 이는 인간의 정책이 화폐 가치를 영구히 형성할 수 있다는 동일한 믿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 환상의 한계를 보여준다. 런던 금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며 실체가 아닌 신뢰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이 경제 법칙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경고이다. 풀이 붕괴될 무렵 수십억 달러 상당의 금이 매각되었지만 진정한 대가는 훨씬 컸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비록 그 자리를 법정화폐 시대가 대체했지만 균열은 완전히 치유된 적이 없다. 이후 등장한 모든 통화는 동일한 취약성을 물려받았다. 이 시스템이 생존하는 이유는 안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믿기 때문이다. 마치 한때 달러가 금만큼 가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런던 금풀의 붕괴와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식으로 세계는 통화 불확실성의 새 시대에 접어들었다. 달러의 금 본위제 이탈은 더 이상 어떤 통화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음을 의미했다. 모든 거래, 모든 계약, 모든 가격표는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머니 속 금속의 무게로 화폐를 측정하지 않고 금융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측정하게 되었다. 이 전환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금의 규율이 사라지자 정부는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하고 즉각적인 제약 없이 적자를 충당하며 전쟁이나 사회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재원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론상 이 유연성은 신속한 경제 정책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부채 누적, 금융 버블의 조건을 조성했다. 국가들은 더 이상 금 고갈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화폐의 구매력을 완전히 훼손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투자자와 시민들은 새로운 현실을 빠르게 깨달았다. 달러에 연동되던 금은 투기 자산으로 변모했다. 희소성과 법정 통화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며 금값은 급등했다. 이 변화를 일찍이 이해한 이들, 즉 개인 투자자, 헤지펀드, 외국 중앙은행들은 부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일반 예금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예금 가치를 잠식하는 동안 종종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런던 금풀의 실패는 중앙은행들의 행동 양식도 영구적으로 바꿔놓았다. 이 실험은 개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고정된 금값을 무한정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협조적 행동은 시장 조정을 지연시키고 일시적 안정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 교훈은 이후 양적 완화, 금리 조작, 공동구제 금융 같은 정책들에 반영되었으며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고쳐질 수 없더라도 인식을 형성할 만큼 충분히 오래 관리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이 붕괴는 미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부각시켰다. 미국은 달러가 글로벌 준비 통화임을 알기에 자유롭게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다른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했다. 이 구조는 미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부여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자를 조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채권을 보유하면서 실질적 부를 잃어가는 동맹국들 사이에 불만의 씨앗을 뿌리기도 했다. 금융시장은 새로운 현실에 빠르게 적응했다. 상품 가격, 금리, 통화 가치는 고정된 기준이 없어지면서 점점 더 변동성이 커졌다. 특히 금시장은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의 지표가 되었다. 금값의 등락은
화폐 안정성, 인플레이션 위험, 정부 신뢰에 대한 투자자 심리를 반영했다. 런던 금풀의 교훈은 금융 이론에도 파급되었다.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경제적 역할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근본 위제가 부채 창출과 통화 공급 증가에 자연스러운 제약을 가했다. 법정 화폐 체제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사라져 경제학자들이 신뢰, 기대, 시스템 리스크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중앙은행, 행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즉각적인 효과 중 하나는 투기적 거래와 금융 혁신의 부상이었다. 파생상품, 선물 등 금융상품을 통해 투자자들은 통화 위험을 해지하거나 인플레이션에 베팅하거나 금리 변동에 투기할 수 있게 되었다. 통제된 금시장의 붕괴는 이러한 복잡한 시장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촉진했으며 이 시장은 오늘날까지 글로벌 금융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런던 골드풀의 붕괴는 엘리트와 일반 시민 사이의 격차 확대를 예고했다. 지식, 접근성, 자원을 가진 이들은 통화 안정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저축과 구매력의 침식 위험에 계속 노출되었다. 한때 화폐의 기반이었던 신뢰는 이제 도구이자 무기가 되어 일부는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된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풀의 이야기는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현대중앙은행 정책은 종종 시장이 통제 가능하다는 가정, 위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가정, 대중의 인식이 관리될 수 있다는 가정을 그대로 반영한다. 차이점은 그 규모가 이제 글로벌하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제도, Fed, 유럽중앙은행, ECB, 중국인민은행, PBOC의 조치는 모든 통화 및 상품 시장의 파장을 일으키며 1968년의 교훈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한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런던 금풀은 단순히 금값 통제에 실패한 시도가 아니었다. 개입의 한계와 신뢰 기반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교훈이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을 일시적으로 조작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 인간 행동이라는 근본적 힘이 오늘날 개인들에게 다시 작용함을 상기시킨다. 이 이야기는 실용적 함의를 지닌다. 화폐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신뢰에 기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 왜 다각화, 해징, 시스템적 위험 이해가 필수적인지 설명된다. 금, 실물자산, 대체 투자는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다. 정책 결정, 부채 확대, 정치적 압력으로 통화가 평가절하될 수 있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도구다. 회고해보면 런던 골드풀은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는 전후 브레튼우즈 체제를 현대 법정화폐 시대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조율된 통화 정책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참여국들은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현대 중앙은행 제도, 양적 완화, 통화 조작을 분석할 때 1968년의 메아리는 분명하다. 정책 이반자들은 더 많은 도구를 가질 수 있고 시장은 더 복잡해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근본적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그 결과는 엄청나다. 부는 이동할 수 있고 시스템은 붕괴할 수 있으며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런던 금풀은 인간의 야망, 시장 원리, 그리고 세계 경제의 기반이 되는 신뢰의 섬세한 균형에 관한 이야기다. 이는 가장 강력한 기관조차도 경제 현실을 무한정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모든 개입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모든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시장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런던 골드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그 체계적 결과와 장기적 교훈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1968년 3월 붕괴 이후 중앙은행들은 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 금값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실패는 인위적으로 지지된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통화 정책이 글로벌 자본 흐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재고찰을 강요했습니다.
한때 금 가격 조작 능력을 확신했던 풀 참여자들은 시장 원리가 궁극적으로 결과를 좌우하며 이를 무한정 억누르려는 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직후 금 가격은 급등했다. 풀의 잠재적 붕괴를 예상한 투자자들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가격 조정은 페그제나 개입이 제거될 때 시장이 신속히 반응한다는 점을 뼈 아프게 상기시켰다. 금값 상승은 다른 원자재와 통화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다른 실물 자산, 보유자나 달러 다각화 투자자들은 변동성으로부터 보호받는 반면 종이 화폐에 과도하게 노출된 이들은 손실을 입었다. 풀의 붕괴는 중앙은행 구조 개혁을 가속화했다. 경제학자와 정책 이반자들은 상품 가격 고정 정책의 엄격한 고수가 국내 안정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미국, 유럽 국가들, 일본은 환율 변동제로 전환하여 통화가 인위적 목표가 아닌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유연성은 국제 수지 문제에 대한 자가 교정 메커니즘을 제공했으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관리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변동성을 도입하기도 했다. 풀에서 얻은 핵심 통찰은 중앙은행 간 조율과 신뢰에 관한 것이다. 풀은 국제적 노력이었으나 참여국 간 상이한 우선순위와 유인책이 취약점을 낳았다. 일부 국가는 목표 가격 유지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는 데 더 적극적이었으나 다른 국가들은 국내 문제를 우선시했다. 집단 행동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자 투기적 압박이 심화되었다. 이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계된 제도조차 내부적 일치와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중앙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냈다. 금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들은 가격 통제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시사했고, 이는 투기적 행동을 부추겼다. 거래자와 국가들은 근본적 요인보다 인식된 한계에 기반해 행동하며 불균형을 악화시켰다. 풀이 붕괴되자 암묵적 지원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조정되었고, 이는 근본적인 경제 현실을 해결하지 못한 채 행동만 바꾸는 일시적 개입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풀 해체 후 금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 개인, 기업, 정부는 금을 통화 정책 위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불확실성 시대에 실물 자산이 통화 변동, 인플레이션, 정책 실수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책 이반자들에게는 통화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개입 능력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다른 결과는 시장 심리였다. 푸른 선의의 개입조차 인간 행동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공포, 투기, 군중 심리는 시장 움직임을 증폭시킨다. 투자자들이 풀의 금 가격 유지 능력에 균열이 생겼다고 감지하자 매도가 가속화되었고, 개입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었다. 금융에서의 행동적 요인은 부수적이지 않다. 정책이 건전해 보일 때조차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런던 금풀은 글로벌 경제 관계도 재편했다. 국가들은 달러와 금 준비금에 대한 의존도를 재평가하며 외화 축적, 지역 금융기관 설립 등 다각화 전략을 모색했다. 교훈은 분명했다. 단일 준비 통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취약점을 노출시키며 국제 금융 안정성은 다중 메커니즘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금융시장 자체도 진화했다. 붕괴는 금 선물 및 파생 상품의 성장을 촉진해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현대 금융 상품은 부분적으로 풀 같은 개입이 드러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투자자들이 노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하지만 중앙은행 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출현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현대 투자자와 시민에게 풀의 유산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을 무한정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이해력에는 개입의 한계, 시장 심리의 역할, 분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금, 실물 자산, 외화 보유는 여전히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풀의 이야기는
정책 신뢰성과 투명성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목표, 도구, 한계를 명확히 소통하는 중앙은행은 신뢰를 유지하고 투기적 압력을 줄인다. 반대로 비밀스럽거나 불투명한 개입은 때로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일단 드러나면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시장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후회해보면 런던 금풀은 실패이자 학습 기회였다. 근본적인 경제 현실에 반해 시장을 통제하려 했기에 실패했지만 시장 행동, 국제적 협력, 통화 정책,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교훈을 제공했다. 그 붕괴는 유연한 환율제 도입, 파생상품 시장 부상, 투자자 심리 연구 확대 등 글로벌 금융 진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어떤 개입도 영원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신뢰도, 단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공급과 수요라는 근본적 힘과 투자자 행동이 결과를 결정한다. 정책 이반자와 시장 참여자는 준비금, 통화정책, 자산 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풀은 금융 분야에서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의 교훈으로 작용한다. 부, 권력, 영향력은 일시적으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적 불균형, 행동적 반응, 글로벌 상호 연결성은 결국 그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과 기관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고 변동성에 대비하며 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런던 골드, 풀의 유산은 금, 법정 통화, 중앙은행 개입, 시스템적 위험에 관한 현대적 논쟁에 계속해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교훈은 위기 상황, 정책 논쟁, 투자 전략 속에서 공명하며 시장 세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개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킨다.